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며칠째 너무 속상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알아 누워만 있습니다. 대체 이 답답하고 끓는 속을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할지 앉아 있으면 막막하고 서 있으면 눈물 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오는 하루하루입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참 부모 자식 지간도 유난히 안 맞는 타입들이 있죠. 조금도 말이 통하지 않고 한 번도 서로에게 좋은 말 곱게 나가지 않는 그런 사이. 그런데 부모가 뭔지 아무리 싫다고 밀어내도 자식은 자식이라 다시 굽히고 들어가는 건 결국 저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꼭 참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자마자 제 아들 저한테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참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으니 앞으로는 서로 남처럼 살자고요. 그때도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서 몹시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저한테 혹시 아이한테 잘못했던 엄마냐 아니면 학대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저 정말 아이에게 손 하나 댄 적 없고 제 모든 삶이 아들의 성장과 교육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애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저한테는 오직 하나, 이 아이를 제대로 된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 그거밖에는 제게 남은 게 없었어요. 한 번도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안 가르친 적 없었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 못 해준 적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집처럼 일찍부터 해외를 보내 유학을 시켜준다던가 그런 건 못했죠.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어도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이가 공부를 잘했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 아이의 친할머니조차도 그냥 건강하게 자라다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소원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아주 내놓은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사고뭉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이가 큰 사고 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에 간 것만으로도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분하고 서운한 게 많았는지 딱 대학교 가자마자 저한테 무슨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듯 한 달에 얼마의 용돈을 내놔라. 그리고 자기 삶에 참견하지 마라. 학교 앞에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을 구해달라. 명령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이에게 그거는 못 해준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냉철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펄펄 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지 이거 이러다가 뉴스에만 나오는 자식한테 맞아 죽은 엄마가 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정도였죠. 다행히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그 정도까지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손주한테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해줄 수 있다고 하며 자취방을 하나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게 자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몇 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군대 간다고 연락 한 번 오고 군대 갔다가도 휴가 나와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 합의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한 번 왔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제 연락도 받지 않는 게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아들이
저한테 자꾸만 먼저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같이 밥도 먹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나? 아니면 진짜로 뒤늦게 철이 든 건가?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저한테 다정하게 말 한마디 안 걸던 아이가 그렇게 사근사근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니 제가 당황스러울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아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조금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넉넉하게 시작해서 인생을 꾸릴 정도의 재산은 돼요. 그 재산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다 저한테로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빠의 재산을 자기도 좀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재산이 따로 어딨어? 네 아빠랑 나랑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고 멀쩡히 내가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이, 그러니까 유산만 미리 분배해주면 인연 끊고 살아주겠다니까요. 아니, 인연을 끊고 살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너랑 인연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유산을 먼저 줘. 아씨, 진짜 말 이렇게 더럽게 못 알아듣네. 그냥 돈을 달라고. 나 좀 편하게 살게. 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무슨 일 있어? 또 사고 쳤어? 대체 얼마가 필요한 건데? 그냥 뭐 대충 이 집 판 돈 줘요. 이 집 팔면 그래도 한 5, 6억은 나오잖아. 그거 주면 되겠네. 아니, 그게 무슨 애 이름이야? 그리고 집 팔아 넣어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서 살아요. 어차피 살림도 많지 않은데 어디 쪽박 같은 데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정말 끈질기게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버럭버럭 화를 내며 저한테 얘기하는 걸 보니 이거는 뭔가 어디서 협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큰일이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대체 그 돈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어디에 필요한지 알아서 뭐 하냐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라고. 그런데 여자 쪽 집이 좀 산단 말이야. 내가 너무 꿀려가지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 돈이 다 필요해? 너 결혼시키려고 뭐 하던 거 있어. 많지는 않아도 얼추 근방에 작은 전셋집 하나는 쪽팔리게 어떻게 전셋집을 살아. 아씨 진짜. 그냥 내가 평생 괴롭히는 걸 택하던가 아니면 돈 주던가 둘 중 하나 택하라고. 너 결혼하면 엄마 안 볼 거야? 안 볼 건데? 내 소중한 마누라한테 시집살이 시킬 일 있어? 안 볼 거야. 결혼하면 안 만날 거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시킬지 안 시킬지, 지가 어떻게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대는지. 그리고 혹 시집살이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 잔소리가 싫었으면 저한테 돈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한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돈 줘, 결혼하게. 못 줘. 그리고 시집살이를 시키던 안 시키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한테서 결혼자금 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똑바로 절차 밟아서 결혼해.
내가 무슨 이웃집 아줌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돈만 받아서 결혼하는 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저 처음으로 아이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자기가 신경질 내면서 쪼르면 제가 못 이기는 척 지면서 얘기를 들어주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 얘기를 하니 아이가 조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도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싸늘하게 말할 줄은 몰랐겠죠. 제가 다시 한번 똑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너 나한테서 결혼자금 1원 한 푼 못 갖고 갈 줄 알아. 돈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제대로 애 인사시키고 남들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제 얘기를 듣고 아이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있는 대로 구겨지면서 확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이가 30 중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저렇게까지 철이 없으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심장이 푹푹 쑤셔서 답답해져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렇게 온몸이 시름시름 아프며 며칠을 앓아 누워있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어디 말도 못하겠고 시댁이며 친정이며 기댈 곳 하나 없으니 그저 속만 상하고 답답할 뿐이죠. 이렇게 답답한 속을 어째야 하나 끙끙 앓고 있는데 아들에게 며칠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저한테 통보하듯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결혼할 여자랑 인사 갈 거니까 집 좀 제대로 치워놓고 있어. 사람 창피하게 하지 말고. 언제 올 건데? 오늘 저녁에 갈 거야. 아니 얘, 너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지금 당장 하면 어떻게 해? 몰라. 오늘 아니면 시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따 봐요 그럼. 아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자기 멋대로 일정을 정해서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사람이 온다니 준비는 해야죠. 저는 나름대로 집을 깔끔하게 치우고 정말 정신없이 부지런히 음식을 했습니다. 뭐 손님 치를 때 하는 음식 뻔하잖아요. 갈비를 좀 재우고 잡채도 좀 하고 전도 몇 가지 부치고 당장 어떤 국도 끓이기가 애매해서 소고기 뭇국 하나 끓였죠. 나름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글쎄 결혼할 여자가 집에서 보는 거 부담스럽다고 밖에서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첫인사인데 덥석 집에 가서 앉아있는 거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다 그랬다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게 뭐 있냐 와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건데 생판 모르는 남의 집 가서도 밥 먹을 수 있는 건데 시댁될 곳에 왜 오기 싫어하는 거냐고 했더니 이 주책 맞은 아들놈 저한테 며느리가 될 아이가 했던 말을 아주 고스란히 토시도 하나 안 빼고 전달하더라고요. 어차피 앞으로 평생 드나들 건데 벌써부터 드나들기 싫다나요? 밖에서 봐. 그냥 밖으로 나와요.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 될 아이나 그 말을 거르는 것 없이 고스란히 전하는 이놈이나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 식비 다 투자해서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올 거 아니면 인사도 하지 말고 결혼도 너희 알아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집으로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제대로 인사할 거 아니면 오지도 말고 결혼도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몇 분 뒤 아들이 있는 대로 부어터져서 투덜투덜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씨 싸웠잖아. 엄마 때문에 지금 우리 완전 분위기 안 좋거든? 몰라. 오늘 집에 안 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참 만만치 않다 싶더라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말하면 입이 대빨 나오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건 그래도 일단은 어른 말이니까 와가지고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어쩜 그렇게 집으로 올 거 아니면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온다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가 집에 올 줄 알고 잔뜩한 음식을 동네 사람들이랑 다 나눠 먹었어요. 다들 저한테 짠순인가 어쩐 일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나눠주냐며 놀라워하고 고마워했지만 제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솟는 걸 간신히 꾹꾹 눌러 참으며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잔치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또 유야무야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 동안 껌껌먹은 소식이었던 아들놈이 뜬금없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째 이 녀석은 자기가 잘못을 한 게 있다는 걸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저한테 또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상견례 있어요. 나는 며느리 될 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상견례 나갈 생각도 없다. 이게 이상하죠? 평생 아들에게 굽히고 살았는데 한 번 제 마음에 뾰족한 게 들어오니까 아들이 하는 말에 고분고분 넘어가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 험한 말들을 저한테 미친 듯이 쏟아내는데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지 애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새끼가 어디 있으며 이런 놈이 결혼하겠다고 설치는 꼬라지도 우습고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게 저를 엄마로서 존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결혼할 자금 뜯어내려고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슬프고도 어이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강하니까 결국 처음으로 아들이 저에게 굽히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냥 제발 좀 와줘. 제발 좀 와달라고. 나 안 그럼 다른 사람 고용이라도 해? 뭐? 고용? 요즘에는 엄마도 다 고용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시작된 저와 아들의 말싸움은 1시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는 건 저였죠. 어쩌겠어요. 제가 져줘야죠. 자식이 결혼 앞두고 예민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기싸움하면서 내 자식 다른 집에 기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 심정은 거지 같았지만 꼭 참고 상견례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전에 며느리 될 내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놈도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음날 정말로 입이 대빨 나온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앉아있는데 참 기도 안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놈은 뭐가 그렇게 기죽은 게 많은지 벌벌 떨면서 계속 지 마누라 될 애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만 내오려고 하면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나가서 먹을 거라고 거절하고 누가 봐도 그냥 얼굴 보러 오라고 해 그랬으니까 정말로 얼굴 한번 들이밀러 온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슬그머니 물었더니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냥 회사 다녀요. 결혼하면 그만두려고요. 아이고, 요즘에는 혼자 벌면 힘들다던데. 어머,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은 미루고 돈 벌어서 이 사람 편하게 해주라고요? 저희는 결혼해도 각자 삶은 각자가 알아서 살기로 했어요. 아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부부는 결혼하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서로 마음 맞아서 같이 사는 건데 뭐. 재산까지 굳이 합칠 필요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 재산 없는 거 알아요. 재산 합쳐봐야 저만 손해인데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아, 너 정말 이것저것 뭐 아무것도 안 두신다고 그랬다면서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들 굽히는 결혼시키려고 작정하셨으면 저한테도 더 바라는 거 없으셔야죠. 그제야 그렇게 뚱하게 입 내밀고 앉아 있었던 거며 집으로 한번 인사를 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왔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한테 재산 미리 달라는 거, 제가 거절한 거,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아들놈 기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서로 그래도 호감 있고 좋아서 하는 결혼일 텐데 재산을 주고 안 주고가 처음부터 저렇게 입 대빨래 밀고 고개 돌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나 싶은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주고 애 마음이나 편하게 해줄 걸 그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제가 그 눈치 보면서 재산 줄 테니까 기분 풀어라, 얼굴 풀어라, 둘이 다정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는 척 너는 그래라, 나는 끝까지 내 길 고수하겠다 하는 마음이었죠. 결국 그날 며느리 될 아이는 차 한 잔도 한 모금 마실까 말까 컵만 들었다 놨다 하다가 집에 들어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아들과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꽁지 빠지게 쏜살같이 뛰쳐나가고 제 못난 아들놈은 허겁지겁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아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저 한심한 놈을 대체 어떻게 하나 싶다가도 그래도 저건 내가 키웠지 라는 생각에 혼자 또 소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의 결혼에 저는 조금도 관여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 그래도 조금 다행이었던 건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들이 그렇게까지 아나무인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놈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참 잘하거든요. 무슨 이중인격자처럼 저한테만 온갖 치부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세상 선하고 착한, 한마디로 없이 살지만 건실한 그런 청년인 척을 참 잘합니다. 사돈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고 자수성가한 타입이라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것저것 많이 쥐고 태어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을 훨씬 더 크게 인정한다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는 게 보이면 저희 집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잘 돌볼 테니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키우면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부디 많이 아껴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딸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만 키워서 아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걱정했던 거와 달리 상견례는 의외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였어요. 결혼하고 한 6개월, 1년 정도는 그래도 둘이 적당히 잘 사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박질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나면 아들놈이 있는 대로 술에 취해 저한테 그 돈이 아까워 그렇게 끼고 있느라고 자기를 이렇게 기죽게 살게 만든다며 있는 대로 패악을 부리고 소리소리를 지르곤 했거든요. 아마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성에 차지 않으면 며느라이가 그렇게 속을 득득 긁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더 마음이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가 기죽지 않게 돈을 좀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아들의 그런 모습에 지쳐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아들이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집으로 온다 해도 오지 말라 하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고 간간히 소일거리나 하다가는 저도 이래저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아서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문화센터에 제 나이의 사람들이 할 만한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평소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그리고 오카리나라는 악기도 한번 배워보고 중고 사진기도 하나 사서 다 같이 사진도 찍으러 다니는 사진 동호회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스케줄이 있고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아들 며느리 생각은 제 안중에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제가 활기를 찾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행복해하는 걸 보던 아들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뜬금없이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막 나가려는 준비를 할 때 불쑥 집을 찾아와서 제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가라고, 나는 약속 있어서 나간다고 그리고 나가기도 하고, 제가 밥 먹는 도중에 아들이 오면 그냥 밥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무슨 일 있냐? 정말로 너희 부부 뭐 안 좋은 거냐? 물어봐도 의외로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에 엄마랑 이런 시간 많이 못 보냈던 게 조금 후회돼서 그래서 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이 녀석이 정신을 좀 차렸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망할 아들놈의 큰 그림이었다는 건 얼마 후에야 밝혀졌죠. 그렇게 저희 집을 드나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병원에 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혹시 며느리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다짜고짜 저를 의사 앞에 데려다 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몇 주 너무 이상하셔가지고요. 치매가 엄청 진행되신 것 같아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시고. 하여간 집에 가보면 살림도 엉망이고. 다른 병원에서 뇌 사진 검사한 것도 가져왔습니다.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뇌를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내민 뇌 사진에는 정말로 제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나는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저거 내 거 아니다 라고 했더니 아들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러세요. 분명히 본인이 찍어놓고도. 그러실 수도 있죠. 원래 이 질병이 좀 그렇습니다. 과거가 기억이 안 나는 것뿐 아니라 미래 계획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치매는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서. 일단 이 치매가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으로 생긴 치매인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입원을 좀 하실 거죠? 그렇게 아들은 저를 병원에 밀어넣고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한테 며칠에 걸쳐 이런저런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 뇌가 치매 환자의 뇌가 아닌 거죠. 그제서야 병원에서 뭔가 심각한 게 깨달아졌는지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짜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거였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얼마 전에 폐원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치매 환자 데이터가 다량으로 분실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실된 결과지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을 달고 그 병원에 온 거였어요. 이미 병원이 폐원이 되었으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지고 분실된 거를 처리할 만한 담당자도 없어서 그 결과지 자체가 공중에 둥 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결과지처럼 완벽하게 탈바꿈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이 병원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제가 개인 의지로 퇴원을 하겠다 하면 퇴원을 시켜주는 거, 그게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퇴원을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어이없는 3일간의 해프닝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앞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 집이 온통 다 뒤져진 채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금 붙이며 각종 통장의 도장까지 싹 사라졌으니까요. 게다가 인감과 주민등록증까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단단히 났다 싶어 일단 경찰에 연락을 했죠. 경찰에서는 곧 찾아와 함께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지는 기막힌 상황들에 저는 점점 할 말을 잊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병원에서 하는 연락을 못 받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험 사기를 치려다가 걸리는 바람에 지금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도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그 둘이 저 모르게 제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보통 그런 보험을 들면 대리인이 들더라도 본인한테 확인이 오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 확인하는 전화를 며느리 번호로 해놓은 겁니다. 이미 제 주민증이며 뭐며 다 갖고 있으니 물어보는 말에 술술 대답을 했겠죠. 그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저를 병원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집도 팔고 재산도 다 빼돌리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자칫 잘못했으면 알거지가 될 판에 그놈이 다른 보험 사기 치다가 걸려서 조사받는 게 신의 한 수였던 셈입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가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반성하는 빛 일도 없이 뚱하게 저를 내리깔아보던 둘이서 그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너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들이 버럭 화를 내는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아이 제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제 남편과 굳게 한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 저와 남편은 남편의 건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몸이 약했던 둘째 아들, 성인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결혼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했던 시부모님은 어차피 첫째 시아주버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식 필요 없다고, 그냥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아이 안 낳는 거 흔쾌히 허락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큰 시아주버님이 자기 아들 1살 때 그만 비명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낚시여행 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 형님은 자기랑 보내는 시간보다 낚시를 더 좋아했던 자기 남편한테 있는 대로 불만 있는 상태에다가 산후 우울증으로 엄청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때여서 자기는 이 집안도 지긋지긋하고 이 집안 씨도 지긋지긋하다며 1살도 안 된 조카 아이를 두고 야반 도주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며느리한테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신 시어머니가 큰 집을 찾았을 때 너무 굶어서 얼굴이 파랗게 된 채 숨만 할딱할딱 쉬고 있는 조카 아이를 보고 놀래서 데리고 오신 거였죠. 그러다 며칠 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두 분 다 아주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으신 채 저한테 찾아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왜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시냐고 했더니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너희 아들로 좀 키워줘라. 대신 우리가 여기다가 서약을 하나 하마. 시어머니가 한 조치는 2가지였습니다. 일단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은 직계가족인 시부모님께 다 갔고 시부모님은 2번째 약속을 그때 지키셨습니다. 저한테 집과 건물 그리고 평생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남편 호적에 올렸고요. 살면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단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라 어이가 없었지만 그 절박한 얼굴을 보니 참 뭐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엄마는 아니었죠. 다만 아이가 크면서 엄마라고 알면서 자랐으니 그 아이는 철석같이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는 집, 재산 다 자기 것이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껏 조카를 아들로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담보 잡힐 만큼까지 애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민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남편의 아내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죠. 아이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지도 혼인신고 빨리 했으면 좀 더 일찍 알아챘겠지만 뭐가 그렇게 망설일 것이 많았는지 혼인신고도 늦게 하는 바람에 자기 가족관계를 살펴볼 시간이 없었던 게 억울하다면 억울할 일이었죠. 지발등 지가 찍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에서 조카 아이의 범죄에 그냥 넘어가 줄 생각 없으니 철저하게 잘 수사해서 공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동안 제 마음이 많이 식었는지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이었으려나요? 어쨌건 저 아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인생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이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